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월 7일 수요일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세 유지하면서 0.5% 상승한 4,550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오름폭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새해 들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장중에는 4,600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대형주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가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는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오늘 시장에서도 13%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약보합세 보였습니다. 0.9% 내린 947.39에 장을 마감했네요. 달러원 환율 30전 소폭 오른 1,445원 8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이제 좀 벌벌 떨 만큼 추운 날씨는 조금 지나가나 싶기도 하네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띄워드렸습니다. 오상무님 반갑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이젠 슬슬 겁이 납니다. 팔아야 할까 말까 아주 고민스러운 나날입니다 해주셨는데 어디까지 갈까는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이제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방목 같이 들으시면서 특히 월요일 코너 마켓 인사이트 열심히 들으시면서 함께 고민해보는 거 그리고 자신의 목표 수익률 정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동희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하루의 시장 상황 보면서 이건 이걸 때문일 거야 라는 추측을 하다가 답지 맞춰보는 기분으로 매일 듣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야, 이 정도면은 조동희님 어느 정도 이제 시야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답지를 맞춰보는 기분으로 매일 듣는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본인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가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백이명님 주식은 없지만 경제, 문화, 다양한 공부 재밌어서 매일 들어요. 출첵을 매일 하진 않지만 매일 듣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하트 보내주셨네요. 청취율 그까이 것 제가 책임집니다. 컴온 해주셨는데 이런 문자 받을 때면 정말 힘이 나요. 내심 이제 청취율 조사라고 하면 저도 사람인데 왜 두근두근 안 하겠습니까?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 줄지는 말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백이명님처럼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분들 계셔서 든든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백이명 님도 말씀해 주셨죠. 올해 첫 번째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하신 다음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라고 외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소식, 방송 소감 등등등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커피 쿠폰으로 보답할게요. 오늘 1교시는 장르 불문하고 다양한 책을 만나는 방과 후 북카페 2교시는 생생한 지구촌 소식 글로벌 톡톡과 함께합니다.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며칠 전 CES 개막 소식 전해드리면서 올해의 기술 트렌드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아주 의외의 기업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첨단 AI와 로봇이 즐비한 곳에 난데없이 장난감 회사가 등장한 건데요. 바로 레고입니다. 플라스틱 조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쌓아 올리던 그 레고가 이번에는 AI 칩을 탑재한 스마트 브릭을 들고 처음으로 CES 무대에 오른 거죠. CES가 산업의 구분이 사라진 기술 올림픽이라는 얘기는 이미 해드렸지만 이번 레고의 등장은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마트 브릭의 겉모습은 우리가 알던 레고 블록과 똑같은데요. AI 기술을 이용해 움직임과 거리, 주변 환경을 감지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기능을 입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고 AI 스마트 브릭을 부착한 뒤 빠르게 달리는 신용을 하면 우왕 하는 엔진 가속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헬리콥터에 장착하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도 냅니다. 조종사 피규어를 태운 뒤 날아가는 비행기를 뒤집으면 으어어 하는 조종사 목소리도 내죠.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스마트폰 화면 없이도 보다 생동감 있게 블록놀이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레고 입장에서는 사실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레고보단 유튜브나 게임을 더 좋아하니까요. 기술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다시 손과 몸을 쓰는 물리적인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레고의 가장 큰 매력은 원래 정해진 기능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를 만들면서 입으로 슝, 붕 이런 다양한 소리를 내고 우주선을 만들면 머릿속에서 우주 공간을 상상하던 물리적 한계의 빈칸을 채우는 과정 자체가 레고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열린 공간을 기술로 막아버리는 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방법이냐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레고가 내놓은 AI 스마트 브릭. 콜라에 체리 맛을 섞었다가 실패한 체리 코크가 될까요? 아니면 무겁고 일일이 종이를 넘기던 복잡한 사전에서 실용성을 높인 전자사전 같은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 처음 만나볼 책은 뭔가요? 예, 첫 책은 한국은 해킹되었습니다라는 책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대한민국 해킹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저는 이 책을 빨려가듯이 진짜 읽었습니다. 몰랐던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신기한 내용도 많았는데요. 2025년 대한민국을 흔든 게 이제 바로 해킹 문제였습니다. 네. 카드 회사, 통신회사, 쇼핑몰, 병원, 또 심지어 SIG 서울보증처럼 그 전세자금 대출 관련한 공공 관련한 영역까지 해커들이 대놓고 사이버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정말 버젓이 대놓고라고 표현할 정도로 해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제를 보니까 침묵 속에 은폐된 재난의 실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사이버 해킹 사건은 이제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책이 해킹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대한민국에서 해킹에 관해 다룬 거의 첫 책입니다. 이유가 그 해킹을 당해도 피해 당한 회사들이 신고를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신고를 하지 않다 보니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데도 또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익히 아는 카드 회사나 통신 회사 이런 회사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 사이트가 연결이 안 되면 해킹 당했구나 이러면서 알게 된 거고 이 책에서 지적하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은 단연코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게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이고요. 네. 해커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업종을 이제 공격하겠죠. 그 중에서도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그 중견규모, 중소기업이 대상이라고 하고요. 연매출 500에서 1000억 정도의 규모, 또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이런 회사를 해킹해야지 대기업에 비해서는 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덜 받게 되고요. 은밀하게 이 돈을 벌고 나가기 쉽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이버 해킹이라는 게 네. 어쨌든 도둑질인데다가 나중에 이제 돈 달라고 협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강도와 다름이 없는데 네. 보통 이제 집안의 도둑 뭐 강도가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뭐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버 해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당한 피해 기업들이 네.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느 정도로 신고를 안 하는지, 왜 안 하는지 이런 얘기도 책에 들어있나요? 네, 미국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도 해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미국도 해킹 당해도 신고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큰 문제니까 FBI가 작정하고 해킹 조직을 역으로 해킹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라는 엄청 큰 우리나라 엔터 조직
엔터 회사가 아니라 네. 해킹 조직을 그 해봤더니 1,300건의 피해 사실을 분석했는데 미국에서는 신고한 그 피해자가 한 2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10%도 안 된다고 하고요. 피해 사실 중에 신고된 경우가 20%밖에 안 됐었다. 네, 미국은 20% 정도고 한국은 10%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킹 당했다고 했을 때 일단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확 꺾이죠. 주식 시장에도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해킹 당한 회사는 주가가 엄청 떨어지고 또 이제 보안 회사든 또 오히려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죠. 그만큼 큰 문제인데 또 신고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신고해도 얻을 게 크지 않습니다. 해킹 당한 입체 회사에서는 데이터 복원을 해야 되는데 네. 당국에서 와서 먼저 조사부터 하거든요. 당신네 회사에서 혹시 보안점에 취약점은 없었습니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냥 신고하느니 또 신고해서 잘못했을 때 벌금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 안 하고 해커들과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제 푸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는데요. 좀 이상한 모양이죠. 보통 도둑 강도 피해 당하면 경찰이 와서 안심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사이버 해킹은 반대로 이제 경찰이 와서 다그치는 거죠. 당신 문 제대로 잠그지 않았지 않나. CCTV 없었죠. 그럼 당신 탓입니다. 이런 영상이 있다 보니 점점 더 그 해킹에 대한 사실을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미지의 타격도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해커와 이제 협상하는 그 과정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네. 이게 뭐랄까요? 애초에 이제 악의를 가지고 접근했던 해커들은 네. 그 사람들하고 결국에는 이제 도둑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협상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해결이 가능할까? 네.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뭔가 이게 찝찝하게 뭐 하나 남겨놓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찝찝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복구키를 보내준다는 이제 보장이 없고요. 네. 그리고 보통 처음 당한 회사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커랑 협상을 하기보다는 대리인이 있더라고요. 대리해주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일부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책에서도 사례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협상을 중재해주는 팀이 해커 쪽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해커 쪽에 붙어서 세상에. 네, 돈을 좀 더 얻어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하다, 협상을 하기도 정말. 하고 네. 보통 그리고 보안 키를 받아서 데이터 복구까지 해주는 게 패키지인데 복구 작업 과정에서 몰래 이제 코드를 심겨놓는 거죠.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재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킹을 둘러싼 대한민국이 이미 너무 총체적으로 불신 사회로 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는 해결책이 있어야 할 텐데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해킹이 역사가 굉장히 좀 오래된 게 있고요. 다만 오늘날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워낙 많이 해킹한다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고요. 네. 이제 돈 세탁이 문제인데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좀 수월하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좋은 시점에 해커들이 더 열심히 해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더 크게 된다는 걸 아니까.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 해커 조직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들 해커들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중국의 공무원이었고 러시아의 공무원이었는데 중국과 러시아 모두 나라 살림이 빠듯해지면서 월급을 줄이고 또 국제 평판도 안 좋으니까 이들에게 이 월급을 안 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커들이 그냥 나와서 각자 도생으로 간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불문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국가 시설을 건드리지 않는다거나 또 국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영역은 안 건드리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해커들이 돈만 되면 무조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킹이 굉장히 이제 글로벌해졌기 때문에 네. 국가 단위에서 맞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 FBI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FBI는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해커와의 전쟁을 선언했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직은 좀 이제 미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 처벌에 초점을 갖춰왔지만 해커 조직과의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좀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중요할 텐데 이게 아무래도 뭐 기업, 국가 차원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런 걸 하더라도 이제 개인이 어쨌든 그 자신의 정보를 믿고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개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책에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죠. 네, 일단 뭐 출처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은 절대 열지 마시고요. 네. 또 윈도우 업데이트 얘기하고 있는데요. MS가 윈도우 10을
끝냈죠. 지원 종료했는데도 여전히 사용하는 비율이 40%나 된다고 그래요? 하고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11로 좀 업그레이드 하시고 보통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형 PC가 지원하지 않아서인데 이번 기회에 PC를 바꾸시는 게 모든 걸 잃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요즘은 개인 메일이나 소셜 미디어도 굉장히 해킹을 많이 당하잖아요. 네. 2단계 인증을 꼭 설정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책도 만나볼까요? 다음 책은 그 윤우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명랑한 정신과라는 책입니다. 엄마 심리 수업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엄마들에게 굉장히 사랑 많이 받은 그 정신과 의사의 책인데요. 네. 이번에 나온 명랑한 정신과는 엄마만이 아니라 누구나 읽어도 마음이 따뜻해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분류로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대인이 앓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약이 좋은지 이런 식의 정보 전달성 책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은 정신과 전문의도 의사지만 의사 이전에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사가 옆 사람과 나누듯이 그 라디오 사연 읽듯이 하는 그런 편안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책이 이제 바로 명랑한 정신과이고요. 다양한 사연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연 안에는 기쁨과 뭐 슬픔, 분노, 애잔함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마치 라디오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디오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사연들이 있잖아요. 이런 따뜻한 라디오 방송 같은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따뜻한 라디오 방송 혹시 뭐 어떤 프로그램 생각하셨어요? 지금 우리 청취자와 같이 듣고 있는 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오해진 방과후 목돈연구소 예, 그 방송이죠. 네, 그런 강요를 느낌의 책. 네. 강요를 협박을 해서 맞아요. 어방목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죠? 윤우상 저자가 그 정신과에서 보낸 34년의 시간을 이제 농축해서 담았고요. 네. 34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를 만났겠습니까? 이 사연 중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사연들을 심어놨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는 글에서는 그 정신과 환자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 저마다 조금은 이상한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환청이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도 우리 모두 다 이어폰 꽂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조현병 환자나 양성 기붕장애 그 환자들도 그냥 다른 이어폰 꽂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책의 장점은 좀 웃긴 장면이 많습니다. 저는 네. 재미있는 책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자기가 좀 무너지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초년 의사 시절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 스스로가 네네네. 이제 폭력 성향이 높은 환자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레지던트 시절에 이 환자에게 헤드락이라고 하죠. 헤드락을 네. 해서 계속 머리를 맞았대요. 그래서 수초 동안 아프지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잘 버텨내서 다음에 그 선배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너 환자에게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맞니? 너 팔자 걷기도 모르냐? 이러면서 그 팔자 걷기가 정신과 레지던트가 익혀야 할 최고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또 다음 장면에서 써먹었던 그런 경험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인상적인 사연도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사랑에 관한 사연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알코올 중독 환자와 간호사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그렇게 또 환자와 간호사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사례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조현병 환자들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위기를 넘기면서 그래도 잘 살아가는 또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간호사 실습 기간에 대한 묘사 부분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생 선생님들이 실습 오면은 괜히 열심히 수업 듣고 또 장난치고 이러잖아요. 네. 병원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실습 간호사들이 오면 그 정신과 환자들이 괜히 뭐 말 한마디 더 걸고 그리고 또 종이접기해서 이제 받치고 또 취미 같은 거 열심히 해가지고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심지어 손금 보는 재주가 있는 환자들 있어서 그런 환자들이 간호사들에게 이제 손금도 봐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오히려 떠날 때 저희 떠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윤상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아요. 떠나시면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풋풋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그런 환자들의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르게도 할 수 있고 내가 또 위로받고 그런 책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마지막 책도 만나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책은 그 2026 미래과학 트렌드라는 책이고요. 네.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 2026, 이코노미스트 2026 이런 전망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과학기술 쪽에서도 매년 나오는 시리즈입니다. 바로 미래과학 트렌드라는 시리즈이고요. 주제가 과학입니다. 매년 나올 때마다 과학 분야 독자들은 찾는 꽤 유명한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왜 알아야 하냐면 그 텐베거라는 거 있잖아요. 네. 10배 종목은 결국은 과학 기술을
상용화한 기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면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2026년 주목할 만한 주제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뭐 AI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AI 관련한 부분은 연구 방법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뭐 재미는 있었지만 훨씬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는 인공혈액 부분인데요. 인공혈액? 네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선진국 대부분도 비슷한 분위기잖아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 혈액 부족 문제입니다. 헌혈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헌혈하고 나이 들면 헌혈을 안 받아주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피는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생물학 쪽에서도 계속 인공 헌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2024년 7월에 일본에서 이제 보라색 피라는 형태의 헤모글라빈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엄밀하게 말해서 인공 혈액은 아니고 버려지는 피라든지 동물의 피에서 그 헤모글라빈을 추출해서 만든 이제 피라고 합니다. 그 외에 그냥 화학적인 기술로 만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피는 부족해지고 인공혈액 말고는 좀 마땅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좋은 소식이 들릴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주세요. 하나는 그 나무에 관한 부분인데요. 나무. 네, 기후 위기를 줄이려는 여러 노력 중에 하나가 건축 자재로서의 나무를 다시 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저도 이 책으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나무를 활용해서 지을 수 있는 나무 그 건물의 높이가 무려 85.6m까지 된다고 하고요. 이제 미러키에 있는 어센트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기술로도 아파트 정도는 보통 요즘 뭐 30층 넘는 아파트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10층에서 20층 규모는 이제 나무로 지을 수 있는 와. 세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좀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하긴 철근 콘크리트가 가지는 한계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나무가 사실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의미에서 네. 좋기도 하죠. 네. 오늘 한국은 해킹되었습니다. 명랑한 정신과 미래과학 트렌드 2026 이렇게 3권 리뷰 같이 해봤습니다. 손민규 도서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191님께서 주식 시작한 지 5년 차 된 주부입니다. 코로나 하락장 다 견디고 작년에 크게 수익 나서 기뻐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불안. 항상 들으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청취율 대박 기원합니다. 이야, 코로나 하락장을 이겨내신 우리 5191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익률이 자꾸 높아지다고 하는데 불안할 수 있죠. 이게 잘 될수록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도 뭐 그렇게 막 엄청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지금 맞는 걸까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누구한테 조언을 들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래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러실 거예요. 5191님 화이팅입니다. 청취율 대박 기원도 감사합니다. 최정희님 오늘 점심시간 이용해서 집에 있던 목걸이 반지 착용 안 하는 14K 모두 끌어모아 팔았더니 세상에 435만 원을 받았어요. 금값이 고공행진을 해서 14K도 한몫했습니다. 기분 좋네요 하셨는데 아니 목걸이 반지가 얼마나 많으셨길래 400만 원 넘게 받으신 거예요? 이야 진짜 쏠쏠한데요. 저도 집에 가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다 이 길거리에서 산 그런 것들이라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우리 플래티넘이 빨리 올라야 우리 작가님 그 백금 반지도 어떻게 좀 수익이 날 텐데 예. 다 올랐으면 좋겠네. 이수연님 어방목 머릿속에 꼭꼭 넣어두었다가 전화 오면 바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시원하게 외쳐보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연님.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나라에서 거리 곳곳에 설치돼 있던 우체통 1,500여 개가 철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국가 차원의 편지 배달 서비스는 공식 종료됐는데요. 이제 실물 편지를 보내려면 상점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접수해야 하고 배송은 민간 업체가 유료로 맞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퀴즈입니다. 국가 우편 배달을 종료하고 우체통 철수를 결정한 이 나라. 안데르센과 레고로 유명한 북유럽의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덴마크, 2번 포르투갈, 3번 독일.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줌인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방복복 이럴 뻔했네요. 복 받으면 좋죠. 예. 그러네요. 예. 자, 오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걸까요? 오늘은 두 나라, 정확하게는 세 나라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요새 해외 소식 가운데 가장 뜨거운 베네수엘라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은 네. 어떨까 합니다. 그렇군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대통령이 미국한테 체포가 됐잖아요. 예. 지금 미국 뉴욕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죠. 맞아요. 지난 2일이었습니다. 네. 미군 공군기 150여 대가 베네수엘라 하늘 위에 뜹니다. 특수전 전용 행기에서 델타포스 같은, 그러니까 영화에서만 듣던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내려와서 베네수엘라 땅을 밟고 진격을 해요. 네. 이게 확고한 결이라는 이름의 군사작전을 미국이 베네수엘라 땅에서 단행을 한 건데요. 작전 목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군 측의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 수도 가가지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어떤 피해도 미군이 입지 않고 기환을 한 겁니다. 그 황정민 배우 주연의 드라마 수리남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수리남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진 버전이 현실에서 진짜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이번에 그 미국 정부에 잡힌 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체포된 게 네. 미국에 체포된 게 워낙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시사에 그렇게 관심 없는 분들도 여러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유명한 사진 하나 보셨을 거예요. 이 헤드폰 같은 헤드폰 거 끼고 네. 눈 가리개더라고요. 눈 가리개. 눈 가리개였고 눈 가리개 끼고 뭐 근데 또 옷은 미국제 나이키 입은 예, 초췌한 모습의 코스염 난 인물 네. 사진이었는데 그게 약간 예전에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연상시키는 사진이 주인공이 장본인이 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어요. 이 니콜라스 마두로가 1962년생이고요. 젊을 때는 베네수엘라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다가 노동자로 일하다가 버스 노동조합 지도자까지 된 이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당시에 이 마두로의 연인이자 지금의 배우자가 된, 그래서 같이 뉴욕 법정에 선 영부인이 직업이 변호사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고 차베스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변호하면서 인연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정계에 진출하게 되고 우고 차베스 시절에 부통령까지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인물인데 베네수엘라 대통령 임기가 6년이거든요. 네. 2013년부터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된 뒤에 3선 연임에 성공한 인물이에요. 원래대로라면 2031년까지 임기가 진행되는 인물인데 네.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기는 했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계속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몇 개 이제 겹치는 나라들이 좀 생각이 나기는 하네요. 근데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제가 수리남 같다고 했잖아요. 네. 마약, 마약. 그리고 테러를 포함한 4개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한 것들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작전에 DEA라고 해서 이 미국 군인뿐만 아니라 마약 단속국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미국의 이제 코카인 같은 마약을 밀수하는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이 베네수엘라 갱단들이랑 손잡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관여를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한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이번에 뉴욕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 자기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뉴스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그래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강국이라고 해도 가장 힘센 나라라고 해도 아니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을 한 거를 우리나라에 좀 피해를 입혔다고 해도 이 국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이게 가능해?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 대통령도 잘못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이러면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엔이 네. 긴급 회의를 열고 사무총장이 미국이 지금 국제법을 어긴 거다. 원칙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미국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요. 네.
중국이나 러시아는 당연히 이제 반대를 했을 것이고 비판을 했을 것이고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 유럽 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프랑스도 베네수엘라랑 사이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프랑스 대통령도 지금 이번 미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성명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작전이 국제법의 원칙을 어긴 거는 맞지 않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 침공한 게 아니야. 범죄자를 미국의 법정으로 끌어내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 거야. 법 집행을 한 거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여러 비판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국제법을 어겼다. 그런데 국제법을 어긴 거라고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실제로 미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보통 어떤 나라가 잘못을 하면 유엔이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규탄 결의안 같은 거를 채택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채택되려면 유엔 안보리라고 우리가 부르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5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이에요. 이 네. 5개 나라가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5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표를 행사하면 통과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개 나라 가운데 미국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구나. 되어 있죠. 당연히 되어 있죠. 미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니까 미국을 제재하려면 결의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미국은 테고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런 구조 때문에 실제로 제재를 받기 어려울 거다. 예, 그런 원칙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명분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대통령이 아니고 범죄자라니까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 이 사람 부정선거로 된 거 아니야? 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다. 면책 특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일반인이라도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잡아오면 되느냐라는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그 논리도 미국이 펼치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좀 약한 논리긴 합니다. 이게 과거에 그 노리에가 대통령을 이제 과거에 체포해 왔을 때 그거랑 아주 똑같은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단순 이 대통령을 잡아다가 처벌하려고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나오는 여러 얘기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석유가 아니냐. 이 석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 얘기도 좀 해보죠. 베네수엘라가 원래 산유국 연합 오펙의 창립 회원국이에요. 네. 석유 매장량으로만 치면 사우디보다 많습니다. 1위 국가고요. 네. 생산량이 좀 저조한 거죠.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좀 봐야 될 장면이 있는데 미군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이 성공한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동안에 제재를 받고 해서 제대로 못 팔고 쌓아둔 원유가 있거든요. 네. 그게 양이 한 5천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몇 조 원 넘어가는 돈이고요. 네. 근데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가 가지고 팔겠다. 그래서 돈으로 만들어서 미국도 갖고 베네수엘라도 좀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사람들 입장에선 아니 그 우리 석유인데 왜 가져가시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가 생산량이 좀 적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매장량은 많은데 생산량이 적은 건 이제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좀 질이 좋지 않은 정제를 많이 해야 되는 황이 좀 낀 중진류라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제 시절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이 거기 가서 시설도 바꾸고 투자도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그리고 미국의 석유 기업 만날 거예요. 이런 발언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거 봐라. 미국이 마약 때문이 아니라 석유라는 이권을 갖기 위해서 움직인 거다 하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죠. 다만 현재까지는 미국이 이런 비판에 사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또 이번에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도 중요할 거잖아요. 대통령만 딱 체포해 갔으니까. 근데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 된 델시 로드리게즈 전 부통령도 처음에는 반발을 많이 하다가 네. 이 트럼프가 경고를 또 했거든요. 네. 경고를 한 이후에 조건부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좀 바꾸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델시 로드리게즈 부통령이 이제 여자 부통령인데 이제 외신에 보니까 사진 크게 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이 주목하는 그 다음 인물 이렇게 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석유 얘기가 나오면 국제 유가가 또 이제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 야 그러면은 뭐 국제 유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지금 국제 유가 추이를 보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건 자체는 엄청난 사건인데 국제유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보통 전쟁이나 공습 같은 것들 일어나면은 유가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근데 국제유가가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열린 첫 거래일이 현 시간 월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조금 올라갔는데 그게 별일 없을 때 올라가는 수준인 1% 중반대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브렌트유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만 움직였고요. 하루 뒤에는 오히려 유가가 떨어졌어요. 시장이 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월가의 해석이 나오냐면 일단 군사작전 자체가 너무 빨랐고 미국의 입장에선 깔끔하게 됐다. 어떤 뭐 생산량에 뭐 해가 가고 말고 할 것 없이 바로 대통령이 뉴욕 왔는데 끝났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장이 안 열리는 주말 사이에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자체 큰 변동이 없을 거다라는 시각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하루 뒤에는 조금씩 내려가는 흐름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길게 보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이른바 통치를 하게 되면 네. 그동안에 생산이 잘 안 됐던 원유가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될 거면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유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뭐 제재도 받고 그러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게 거의 뭐 1%가 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게 되면 예. 진짜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내려간다. 맞아요. 에너지주 주가는 또 아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음. 공습 후 첫 거래일에는 올라갔다가 다음 날엔 또 크게 내려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나오냐면요. 처음에는 그동안에 말씀대로 문이 좀 닫혀 있었던 네. 베네수엘라 원유 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 하고 투자자들이 생각했다가 지금 미국 정부가 너무 막 나가니까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기업들이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맞아? 이런 완전히 얘기를 하는 뭐 거군요. 베네수엘라도 좀 줘야 될 거고 어디 줘야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들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가 떨어지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 모든 물건의 원가이자 운송비가 미국은 기름값이기 때문에 원인이 그걸 때려잡아야 이제 트럼프의 공도 올라가고 여러모로 좋은 방향이기는 하겠네. 미국의 입장에서. 네, 미국이 원하는 입장이긴 하겠는데, 야 그동안에 이제 정말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겠다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미국이 관세도 그렇고 뭐 경제, 외교 막 이런 거를 그냥 마이웨이로 이렇게 그냥 새해부터 그냥 막 차고 나가는 것 같네요. 맞아요. 이게 베네수엘라 중남미뿐 아니라 북극 쪽에 그린란드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짙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 베네수엘라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기사로 계속 나오는 더 놀랐어요. 헤드라인들을 보면 다음은 그린란드 너네야 이런 기사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린란드가 이 북미 대륙하고 유럽 그 사이에 있는 그 곳인가요? 캐나다 옆에 있는? 맞습니다. 그린란드가 땅이 되게 넓어요. 거의 북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네. 그린란드가 이 선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 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지금은 덴마크가 외교랑 국방은 맡아서 해주고 있는 좀 특이한 땅이에요. 그거를 덴마크 자치령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유럽 특히 덴마크 입장에선 굉장히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 세계는 힘과 무력,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면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어수장께서 다음은 그린란드라고 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이 얘기를 누가 SNS에 하기 시작했냐면 네. 방금 말한 이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배우자분이 그 그린란드에 미국 국기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올린 분이죠? 예. 아니 근데 베네수엘라는 뭐 석유가 있다고 쳐요. 그린란드는 이게 뭔가 안보 쪽에서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는 얘기하는데 단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뭐 안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미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들이 있습니다. 미래 동력? 뭐 지금 예를 들면? 그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네. 북극이라 그랬죠. 네.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 바다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아. 그거를 북극 항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큰 배가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미국의 물건들이 유럽이나 아시아로 갈 때 항상 나오는 운하가 하나 있어요. 아. 수에즈 운하. 네. 근데 여기는 통행료 내야 돼요. 그렇죠. 큰 배는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미국 배가 100만 달러 넘게 내야 되거든요. 근데 북극 항로는 그런 운하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니까 통행료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그린란드를 확보하게 되면 북극 항로 자체를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패권을 뺏기지 않고 미국이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안보 얘기를 하면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왜 미군 기지가 있느냐? 네. 1950년대로 거슬러 가서 러시아가 미국한테 미사일 쏘면은 북극 통해서 날라오거든요. 그거를 아. 탐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봤더니 그린란드 지역이어서 당시에 덴마크랑 협정을 맺고 거기에 미군 기지를 지어놨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주군 기지로 바뀌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할수록 미국의 본토는 더 안전해진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히토류. 네. 그러니까 히토류. 이거 좀 어려운 금속이라서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디스프로슘, 터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우 생소한. 네. 하지만 이게 첨단 제품 만들 때 되게 필요하고 그동안은 중국이 생산량 독점해왔던 이런 금속들이 그린란드 땅 밑에 좀 있다고 하는 보고서들도 있었거든요. 빙하가 녹으면서 그 땅 밑을 봤더니 이런 네. 히토류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마치 옛날에 알래스카를 봤던 시각으로 그린란드 보지 않느냐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린란드 살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린란드 덴마크 다 반발하면서 무산되기는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더 미묘해졌습니다.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잡아놨는데 그린란드라고 마음대로 못할까? 부비서실장도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지금 불안한 거예요. 미국 견제하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고 또 그린란드 안에서도 사실은 덴마크로부터 독립하자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린란드 사람들이 원하는 독립이 미국의 편입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세계가 상당히 혼란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주체가 지금은 미국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이 문제 되게 굉장히 헷갈리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퍼즐이 잘 안 맞춰졌는데 오늘 신 기자님 덕분에 퍼즐을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요. 북유럽 국가 가운데 최근 국가 차원의 우편 배달을 종료하고 거리에 우체통까지 철수하기로 한 나라로 안데르센과 레고의 나라로도 불리는 이 국가는 어디인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1번 덴마크였죠.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그린란드는 베네수엘라만큼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트럼프로 인해 국제사회가 불안해 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9909님 그리고 방송 내용들이 너무너무 유익해요. 이 시간에 좋은 방송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신 1188님 그죠? 우리 작가님 PD님이 정말 인재들만 쏙쏙 뽑아서 공들여서 이렇게 섭외를 해오셨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화의 나라에서 빨간 우체통이 사라지다니 연필로 꾹꾹 눌러 편지 써서 우체통에 넣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7927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